도시의 우물은 썩어 있었고 강물은 분뇨와 시체가 뒤섞인 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외면하고 아침부터 술을 들이켰죠. 취해서 성당을 짓고, 취해서 세금을 걷고, 취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들은 하루 종일 만취 상태로 사회를 굴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중세 유럽을 움직인 진짜 연료, 술에 숨겨진 경제와 생존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4세기 런던의 골목을 한번 떠올려 보죠.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서도 시골 마을의 초가집 앞에서도 사람들 손에는 물통이 아니라 에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이 더 위험했거든요. 하수시설이 없던 시절 강과 우물은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로 오염돼 있었고 그 물을 그대로 마셨다간 이질이나 각종 전염병으로 며칠 안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국물을 끓이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친 에일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세균이 상당 부분 제거됐고 알코올과 약한 산성 환경이 추가 오염을 막아줬죠. 그래서 아이들까지 묽은 스몰 비어를 물 대신 마셨습니다. 현대 기준으론 충격적이지만 당시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중세인에게 술은 기호품이 아니라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에일은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일종의 안전자산이었죠. 우리가 정수기를 믿듯 그들은 발효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이 마셔야 했을까요? 단순히 안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농노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해 뜨기 전 들판으로 나가 해질 때까지 돌을 나르고 밭을 갈고 목재를 옮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 종일 고강도 크로스핏을 하는 셈이었죠. 문제는 먹을 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거친 호밀빵과 약간의 치즈, 가끔 나오는 수프가 전부였습니다. 이때 에일이 등장합니다. 곡물로 만든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액체 칼로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국 농민의 하루 열량 중 상당 부분이 에일에서 나왔습니다.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술로 채웠다는 분석도 있죠. 취하려고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 마신 겁니다. 예를 들어 30대 일꾼 토머스를 떠올려 보죠. 새벽부터 돌을 나르다 보면 다리가 풀립니다. 그때 한 모금의 에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배를 채우고 몸을 데우고 다시 삽을 들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빵이라 불렀습니다. 잔을 드는 순간이 곧 생존 버튼을 누르는 행위였던 셈이죠. 술을 마시는 공간도 계급에 따라 완전히 갈렸습니다. 12세기 이후 등장한 여관은 단순한 잠자리 제공소가 아니었습니다. 상인과 귀족, 법률가들이 모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정보를 교환하던 고급 사교장이었죠. 따뜻한 병달로와 제대로 된 침대, 잘 손질된 말 마구간까지 갖춘 곳은 당시로선 호화 시설이었습니다. 여관 안에서는 탭스터가 술을 따르고 체인벌린이 객실을 정리하고 오스텔러가 말을 돌봤습니다. 서비스 인력이 상주하는 구조였다는 건 이미 돈이 도는 공간이었다는 뜻이죠. 값비싼 향신료를 곁들인 고기 요리와 질 좋은 맥주, 때로는 수입 와인까지 오르며 이곳은 작은 경제 허브로 기능했습니다. 상인들은 여기서 계약을 맺고 귀족은 세금과 영지를 논의했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는 거리와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습니다. 술잔이 오갈 때 돈과 권력도 함께 움직였던 겁니다. 여관은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중세판 VIP 라운지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숙박과 식사가 결합된 여관이 종합 패키지였다면 오로지 좋은 술을 마시기 위해 가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태번이었죠. 이곳은 막일꾼이 들르는 동네 술집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돈 좀 번 장인, 중간 계급 상인들이 모여 값비싼 수입 와인을 즐기던 일종의 고급 와인바였습니다. 런던의 롬바드 스트리트에 있던 더 갤리 같은 태번에선 프랑스 가스코뉴산 레드, 라인강 유역의 화이트,
지중해 산 달콤한 와인까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매일 묽은 에일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이런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분 상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잔에 담긴 건 포도주였지만 사실은 나 이제 다르다는 선언이었죠. 값비싼 술을 주문하고 천천히 음미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과시였습니다. 태번은 취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중세판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아마 이곳에서 찍은 와인잔 사진이 가장 먼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여관과 태번 아래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에일하우스. 천장은 낮고 바닥은 젖어 있었죠. 문을 열면 시큼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귀족이 아닌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성당 공사장에서 돌을 나르던 인부, 전장에서 막 돌아온 군인, 일거리를 찾는 떠돌이까지 모두 이 좁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맛이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통증을 잠시 지워줄 값싼 에일 한 잔이면 충분했죠. 술은 위로라기보다 마취제에 가까웠습니다. 30대 막노동자 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 집에 돌아가도 빵과 차가운 방뿐입니다. 그때 에일하우스의 한 잔은 현실을 잠시 흐리게 해주는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추했지만 필수였습니다. 중세의 밑바닥은 그렇게 술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술이 퇴근 후 보상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동시간 한복판에서도 에일은 공식적으로 배급됐습니다. 13세기 장원 회계 기록을 보면 일꾼들은 아침 식사로 빵과 치즈, 그리고 에일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버튼이 곧 술이었던 셈이죠. 점심과 저녁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작업 도중 술이 떨어지면 추가로 리필을 허용했고, 퇴근길엔 양동이에 담아 가져가게 했습니다. 영주의 창고가 노동자에게 열리는 드문 순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술 보급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도 노동 효율 앞에선 에일이 통행증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술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하는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몇 시간씩 일하려면 체온과 칼로리가 필요했습니다. 에일은 몸을 데우고 배를 채웠죠. 중세 경제는 사실상 발효된 곡물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술은 개인의 연료를 넘어 지역 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처치 에일이라는 교회 축제였습니다. 주민들이 곡물과 홉을 기부하면 교회가 직접 술을 빚고 다시 그 술을 팔아 수익을 남겼습니다. 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모금 행사였던 셈이죠. 사람들은 돈을 내고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익은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낡은 교회를 수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술 한 잔이 복지 기금으로 변한 겁니다. 지역 공동체가 발효 과정을 통해 자본을 순환시킨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축제가 과열되면 교회 마당이 난투극 현장으로 바뀌었고 성직자까지 취해 싸움에 끼어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층부가 금지령을 내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핵심 수입원이 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공간조차 알코올 경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중세인에게 술은 특정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삶 전체를 관통했죠.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이웃들이 술을 들고 모였고 따뜻한 에일에 향신료와 설탕을 섞은 음료가 진통제처럼 건네졌습니다. 출산은 의료 행위이자 작은 술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식 에일이 준비됐고 하객들은 잔을 돌리며 축복을 나눴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가 직접 빚은 브라이드 에일을 하객이 일부러 비싸게 사주며 신혼 자금을 보태줬습니다. 술이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역할을 한 셈이죠. 장례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을 기린다며 수백 갤런의 에일이 소비됐고 유언장에
가난한 이에게 술을 나눠주라는 조항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삶의 시작과 축복과 이별의 순간마다 술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세의 인생 그래프는 알코올 농도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유럽의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마을이 통째로 비는 일도 벌어졌죠. 참혹한 재앙이었지만 경제 구조는 뒤집혔습니다. 노동력이 급감하자 살아남은 평민의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어제까지 값싼 인력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귀한 자원이 된 겁니다. 임금이 오르자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묽은 물과 싸구려 에일에 의존하던 일꾼들이 더 진한 에일과 고기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숙련 장인은 하루 품삯으로 몇 갤런의 좋은 술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구매력이 몇 배나 뛴 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대음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물 대신 더 좋은 술을 선택했고 기록에는 고행이 아니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재앙은 참혹했지만 생존자들의 잔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잔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당시 검시 기록을 보면 황당할 만큼 허무한 죽음이 반복됩니다. 만취한 성직자가 과일을 깎다 졸면서 칼 위로 쓰러져 사망하고 술에 취한 남성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하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술집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연인을 두고 감정이 격해지며 싸우다 한 명이 단검을 꺼내 급소를 찌르는 비극으로 끝난 사례도 기록에 등장합니다. 취기가 판단을 지워버린 겁니다. 알코올은 생존의 연료였지만 동시에 통제불능의 스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묶던 술이 순식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세의 광기는 잔 속에서 시작해 거리 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중세 유럽은 거대한 술통 위에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에일은 생존을 지켜준 안전장치였고 노동을 굴린 연료였으며 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력과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불씨이기도 했죠. 그들은 취한 채로 성당을 짓고 계약을 맺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 대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카페인, 당분, 짧은 영상과 끝없는 자극에 기대어 하루를 버팁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기 위해 무언가에 기대는 본능은 여전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인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